근데 지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70%, 80% 비싸요. 쌀값이. 그래가지고 일반 가정들은 자녀가 몇 명만 있어서 외식을 못한대.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에서 밥해 먹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일본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최근 일본의 쌀값 대란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쌀이 부족했던 나라예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흉년일 때는 아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1947년 그 무렵에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르면서 노동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쌀을 관리를 했어요. 식량관리법이라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공급을 해주는 거야. 국민들에게. 그걸 1995년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정부가 배급 형식이니까 거의 굶거나 돈 많은 사람은 잘 먹고 돈 적은 사람은 못 먹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70년대 초반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비료하고 농약이 성능이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완전히 산출이 폭증을 한 거예요. 폭증을 하니까 어떻게 돼? 쌀값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쌀값이 폭락을 하니까 정부가 이걸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국민들에게 배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한 20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지 축소를 해요. 쌀 농사 짓는 땅을 바꾸는 거야. 뭐 밀을 재배한다거나 사료용으로 뭘 하든 쌀 농사를 자꾸 줄여나가는 거야. 농지 축소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풍작이 돼가지고 쌀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놔두면 폭락하잖아. 그럼 농민들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정부가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싼 가격에 국민들에게 배급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1995년까지라는 거예요. 식량관리법이라는 게 1995년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지를 축소하면서 계속 쌀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하니까 이제 먹는 양만큼만 생산할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게 작년하고 원래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소비하던 양만큼 이제 생산하는 정도로. 그게 이제 일본 그 관리들이 그 관리를 기가 막히게 그동안 해온 거예요. 어느 정도 생산량이 어느 정도고 그 수치를 잘 통계를 내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이걸 바란스를 잘 맞춰왔는데 이게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틀어지기 시작하냐니까 가장 컸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한 30년 가까이 물가가 거의 고정돼 있다가 최근에 엔저되면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4%까지 올라갔다고. 야, 이걸 보고서 쌀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사재기가 생기시죠. 그게 이게 바란스가 깨졌다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쌀값이 오를 수도 있겠다. 그게 큰 어떤 사단을 일으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쌀값이 올라가면 누가 좋으냐? 농가가 좋아요. 농협이 좋아요. 그런데 농가하고 농협은 자민당 철밥것이야. 표밭이에요. 이 자민당 입장에서는 농가가 좋아하고 농협이 좋아하니까 굳이 거기에다 손을 안 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늦은 거죠. 설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요즘 매수기라는 건 폭발하는 거거든요. 사기 시작하면 누가 다 왕창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아직도 명확히는 몰라요. 이게 어디로 왜 사라졌는지 21만 톤 정도가 뭐 통계치로 볼 때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직도 정확히는 몰라요. 정부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농가들은요 전부 완전히 영세농으로 다 바뀐 거야. 갑자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날 그것도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비축미를 방출한다 하더라도 비축미가 거기에 또 정부가 들어간 돈도 있고 하니까 싸게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놔봐야 한 10% 정도 싸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물론 이게 사실은 한 40~50% 정도 싸게 정부가 팍 때리면은 이걸 사는 사람들이 확 몰리면은 매점 매수하려고 사놨던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놓을 수도 있잖아. 이런 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10% 정도밖에 싸게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안 내놓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아직도 안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70%, 80% 비싸요. 쌀값이. 그래가지고 일반 가정들은 자녀가 몇 명만 있어서 외식을 못 한대.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에서 밥해 먹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일본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쌀이 그렇게 됐냐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거기 엄청나게 곡물을 많이 수출하잖아. 여기 이제 밀 같은 게 가격이 폭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밀가루 음식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쪽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는 130kg인가 1년에 먹었다 그러면 그게 지금은 한 50kg, 55kg 정도밖에 안 먹는데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됐다가 밀가루 가격이 뛰니까
쌀 쪽으로 식사를 옮겨온 거야. 쌀 소비량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관광객이 엄청 많잖아요. 관광객도 스시라든가 쌀을 아무래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어쨌든 그게 전폭작용을 일으킨 것 같아요. 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본 거야. 그 소위 말하는 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감하게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매수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쌀값 폭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생활이 힘들어진 거잖아요. 아니 주식이 그래도 쌀이잖아요. 대체로 밀가루 값도 싸지 않는데 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70% 80% 올라버리면 엔겔 개수가 높아지는 거죠. 가난해졌다는 거죠. 엔겔 개수 높다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먹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가면은 일본 자민당이 참여연 선거 때 제대로 또 한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방창생청인가 거기에 장관을 했었어요. 지방창생이라는 것만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거다. 지방 경제 살리는 뭐냐? 농사예요. 거기다가 세금도 많이 좀 퍼주고 해서 지방을 살리자 이거예요. 그런 맥락이니까 이번에 그 쌀값이 오르고 그러면 어때요? 지방 농가가 좋아하지 할 거 아니에요. 농협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민감하게 반응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맞물려서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21만 톤을 쏟아낸다. 이게 또 안 내려가면 또 더 쏟아내고 막 할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야,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엔저에다가 봉급은 안 오르고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데다가 물가는 그렇게 오르고 전기료 그렇게 오르고 교통비 그렇게 비싸고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몰라서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는 뭐냐?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그냥 버블이 팍 꺼지면서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다들 달리고 있는데 본인만 그냥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로 그냥 후퇴하는 거와 똑같은 거고 한국은 너무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 살 때 장노년층하고 지금 중년층이야 젊은 층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요. 그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일본도 장노년층은 옛날에 잘 나갈 때 일본이 저편에서 넘버원 항상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지금도 돈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버블 꺼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그게 90년대니까 30대 40대 이 사람들은 좋았던 적이 없는 거야. 일본이 맨날 디플레이션이고 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늘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본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옛날 장롱층 삶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진짜 너무나 달라요. 내가 살아온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 태어날 때부터 사는 삶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볼 때 SNS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이 실적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K-푸드, 뭐 K-뷰티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일본보다 못지않고 좋은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국 사람들 보니까 세련돼 보이고 키도 크고 쭉쭉방방 못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으로 보이는 거야. 일본보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좀 위다든가 내가 좀 저 친구 좀 포용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한국의 지금 20, 30대 세대는 일본한테 꿀리는 게 없고 일본의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장노년층은 그게 아니죠. 온갖 그 갑질 당하고 옛날에는 너무나 큰 차이로 일본하고 열등감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겨야겠다. 뭐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게 열등감에 활려온 거죠. 사실은. 옛날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랬는데 그게 장노년층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너무나 뿌리 밖에 오래 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보니까 뭐 일본 뭐 볼 게 뭐가 있어. 우리보다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기준문단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장노년층은 그게 아니거든. 옛날에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우잖아요. 맨날 당했던 기억들밖에 없고 앞에 뭐 가면 작아지고 뭐 그랬죠. 내가 한일역전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장노년층 우리 분들도 지금 현재 한일 관계는 옛날에 그런 한일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뭐로 보나 일본한테 크게 뒤처지는 것도 없고 좋은 부분 더 앞으로 발전해서 더 잘 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옛날에 기죽어 살던 그 마인드에서 탈출하시라, 깨펴시라 뭐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20대, 30대, 뭐 10대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 같은 거 아예 없죠. 열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대 차가 너무나 격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일 관계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회는 수직 사회잖아요.
한국은 수평사회에 가깝다. 일본은 자기들이 잘났을 때는 못난 사람을 그냥 이지매를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 많이 당했잖아. 근데 한국이 이제 더 잘 살게 되면 일본은 한국한테 이지매를 못할 거라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보다 잘난 사람한테 이지매 온 거야.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일본 젊은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한국 앞에 오면은 함부로 그걸 손타쿠 알아서 긴다는 얘기 됐어요. 일본말을 손타쿠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한테 잘 알 겁니다. 그럼 한국은 옛날 일본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갑질하고 그러진 않죠. 우리는 그런 갑질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갑질은 하는 놈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하잖아, 우리는. 그건 저래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잖아.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한다.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게 수직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일 역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함의가 많은 거죠. 내가 댓글 중에 자기가 50대인데 이바사는 덕분에 일본 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일본. 이제 일본 앞에 가도 당당해질 수 있겠다. 그런 맥락이었어요. 내가 딱 원하는 게 그거라고. 이게 팩트잖아. 그러니까 크상을 보고 앞에 기죽지 말라 해. 우리가 장로님처럼 너무나 일본 앞에 기죽어 산 세월이 길어요. 그게 거의 어떻게 보면 DNA에 내재되는 것 같은.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현재 한국이 그럴 나라가 전혀 아닌데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좋은 점을 찬양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은 서구에서는 일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잘 몰라요. 내같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더 물어요. 한국에서 그렇잖아. 한국에서만 해도 내가 한일역전의 책을 2021년도 1월 달에 쓰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내 한일역전 얘기하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통용되면서 이게 진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났다고 봐요. 인터넷 들어보면은 유튜버들이 한국, 일본보다 여러 가지로 앞서는 거 보는데 엄청난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있게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삐죽삐죽했어요. 왜? 무슨 일본, 우리가 무슨 일본, 어림없는 소리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나는 그거 하나도 귀에 안 기울이고 내가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얘기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할 소리 다 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사회가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고 이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사실 최근에는 한국도 참 참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단기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간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큰 흐름을 얘기한 겁니다. 몇십 년 단위로. 일본은 몇십 년 단위로 계속 지체됐고 오히려 뒷걸음질 칠 때였는데 한국은 어쨌든 조금씩 함부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한국은 한 번씩 덜컹덜컹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덜컹 할 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또 바로 또 수정하고 또 재정비해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이 엄청나게 지금 어렵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IMF 왔을 때 나라 절단 나고 이제 곧 망하는 줄 알았지만 또 금방 또 일어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제2의 도약을 분명히 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길게 놓고 봐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재 한국이 뭐 일본보다 지금 뭐 당장 모든 면에서 다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아주 내용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근데 한국은 그 노출되는 내용들을 잘 청소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차이가 있고 앞으로 한일 역전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